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비난 직후 NATO 극비 AI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자 단 48시간 만에 동아시아 방어망이 붕괴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은 단독으로도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브뤼셀 본부 지하 3층, 방음 처리가 된 그 공간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블레이크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리처드 블레이크. 우리 팀 전략 총괄 책임자였죠.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빼. 그게 다였어요. 딱 4글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입니다. 나이는 46이고요. 영국 출신으로 현재 나토 인공지능 전략 분석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경력은 22년. 글래스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이후 옥스퍼드에서 국제안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어요. 중동 3차례, 동유럽 2차례, 인도양 분쟁 지역에서 현장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사람이니까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날 블레이크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이었어요. 대서양 건너편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했죠. 동맹 구조 재편을 선언하면서였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의존 관계라는 표현이 전 세계 뉴스를 탔습니다. 나토 본부는 그날 밤 비상 소집이 걸렸어요. 저도 런던에서 급히 올라왔죠.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아시아 담당 분석관들은 서로 눈치만 봤고 미국 측 파견 인원들은 팔짱을 낀 채 화면만 바라봤죠. 블레이크 씨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야. 한국 없이도 현재 동맹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으로 명확하게.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사라 밀러 씨였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장이에요. 변수를 어디까지 포함할 건가요? 블레이크 씨가 대답했어요. 데이터는 필요 없다고요. 결과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그랬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4년 전 일이었어요. 예멘 북부 작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당시 합동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야간 정찰 중이었는데 통신 장비 하나가 오작동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잘못된 좌표를 받았어요. 그 결과로 팀원 2명이 적진 한가운데에서 고립됐습니다. 한 명은 돌아왔고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통신 장비의 제조사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직접 읽었어요. 기술 결함 항목에 해당 장비가 명시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장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 기술은 흉내내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제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 씨의 지시가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30분 뒤 블레이크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그는 의자를 당기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카터, 이 프로젝트 총괄 맡아줘.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전쟁 시뮬레이션. 동아시아 방어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었어요. 규모가 나토 역사상 가장 큰 시뮬레이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야. 한국 없이도 문제 없다는 결과를 만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요? 3주. 그게 다였어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할 기회라고요. 데이터로, 숫자로 반박 불가능하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요. 작업실은 지하 2층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 12대가 줄지어 있었고 서버 냉각 팬 소리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흘을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잠은 소파에서 2~3시간씩 쪼개 잤고 밥은 누군가 가져다 주면 먹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설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동아시아 방어망 전체를 모델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미군 기지 위치, 해상 이동 경로, 위성 감시 커버리지,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각국 군사 대응 시간. 변수가 수백 개였어요. 저는 팀을 3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지상군 파트, 해상 파트, 공중 및 우주 파트. 각 파트 책임자를 지정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가 일부 잠겨 있었어요. 접근 권한이 없는 파일이 있었는데 항목명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독자 위성 운용 데이터, 자체 방공망 대응 시간, 독립통신체계 현황. 그게 왜 제한 파일로 묶여 있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블레이크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접근 권한 요청이었어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필요 없어. 그뿐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결론이 정해진 시뮬레이션이었으니까요. 세부 변수 하나쯤 빠진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섰어요. 카터 씨,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김지훈 씨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파견으로 온 나토 협력 인원이에요. 나이는 38이었고 한국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말수가 적고 웃는 얼굴도 드문 사람이었죠.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항목들 빠진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요. 제한 파일이에요. 제한이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빠진 겁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일 목록을 화면에 펼쳤어요. 제가 접근하지 못한 항목들 바로 옆에 다른 항목들이 있었는데 내용이 겹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한쪽이 빠지면 다른 쪽 수치 자체가 왜곡되는 방식이었죠. 이걸 빼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가 말했어요.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게 불편했어요. 지훈 씨,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나토 공식 프로젝트야.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고 데이터 선별도 승인된 방식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승인된 방식이 처음부터 결론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혹시 한국 데이터가 빠져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말이 나오고 나서 저도 알았습니다. 좀 심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말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카터 씨, 그가 말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이 외면할 뿐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빠진 항목들. 그게 연결된 구조. 지훈 씨가 가리킨 부분을 다시 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을 닫았어요. 닫고 다른 파일을 열었죠. 한국은 핵심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확신이었어요. 그때 제겐. 이튿날 시뮬레이션 첫 번째 구동이 시작됐습니다. 변수를 모두 입력하고 한국 관련 제한 데이터는 그대로 제외한 채였어요. 연산에는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버 세대가 풀가동됐고 팀원들은 교대로 모니터를 지켰어요. 저는 결과가 나올 때쯤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라 밀러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도 화면을 보고 있었죠.
에밀리,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오류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숫자가 맞는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화면 가득 숫자들이 펼쳐졌는데 저는 그걸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눈을 비볐고, 2번 읽고 사라 씨를 봤고, 3번 읽고 나서야 겨우 말이 나왔어요. 다시 돌려봐요. 사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째 연산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변수 입력값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죠.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딘가 잘못 입력된 항목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팀원 셋이 달라붙어서 같이 검토했어요. 5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빠진 순간 동아시아 방어망은 48시간 안에 붕괴했습니다. 숫자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뮬레이션 기준 시각 0시간. 한국 없이 동맹 방어 체계 가동. 12시간 뒤 동해 상공 위성 감시 커버리지가 37%로 줄었습니다. 24시간 뒤 일본 방어선 서쪽 구간에 감시 공백이 생겼어요. 36시간 뒤 대만 해협 인근 해상 감시 체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8시간 뒤 전체 방어망 통합 대응 능력이 기준치의 22%까지 내려갔어요. 22%.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나토 운영 기준에서 방어망 통합 대응 능력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위기 등급이 올라가요. 30% 아래면 비상 프로토콜이 발동됩니다. 22%는 그 아래였어요.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설계 자체가 그 범위를 상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라 씨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 저는 알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았어요. 동해 위성 감시가 무너지면 북방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가 늦어집니다. 조기 경보가 늦어지면 대응 시간이 줄어요. 대응 시간이 줄면 일본 방어선이 흔들립니다. 일본 방어선이 흔들리면 미군 태평양 전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요. 거기서 대만 해협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은 도미노였습니다. 하나가 빠진 게 아니었어요. 연결 고리 하나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 고리가 전체 구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팀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로웰 씨였어요. 미국 측에서 온 분석관이었죠. 근데 이거 한국 과대평가된 거 아니에요? 입력값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우리 방금 5시간 동안 검토했어. 입력값 오류 없어. 마이클 씨가 팔짱을 꼈어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모델 자체가 문제인 거겠죠. 한국이 그만한 역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근거 없이 결론을 먼저 정하는 소리처럼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48시간 붕괴. 22%. 이게 오류라면 어디서 오류가 난 건지 설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오류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일어났어요. 지훈 씨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는 걸 알아챘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제가 말했어요. 이 결과 봤어요?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놀랍지 않다고요? 카터 씨, 한국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알면 놀랍지 않아요. 문제는 아무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적어야 했어요. 한국이 빠지자 동아시아 방어망이 48시간 안에 붕괴한다는 결과를요. 손이 멈췄습니다.
블레이크 씨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그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일단은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작업실 소파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결과 수치를 또 열었어요. 48시간, 22%.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이 빠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단순히 병력수나 무기 수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확인했어요. 한국 병력이 빠져도 미군과 일본 자위대 전력이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붕괴를 가리켰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제안 파일 목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훈 씨가 가리켰던 항목들이었어요. 독자 위성 운용 데이터, 자체 방공망 대응 시간, 독립통신체계 현황. 저는 접근 권한이 없었어요. 하지만 공개된 자료 안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는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자료였어요. 일반 공개 논문이었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반 통합 방공 체계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우주 감시망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위협 탐지부터 대응 명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나토 표준 체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이요. 저는 그 수치를 2번 읽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위성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군사용이 5기, 정찰 전용이 3기. 이 위성들이 동해, 서해, 남해를 동시에 커버하면서 주변국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동아시아 감시망의 상당 부분이 이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운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더 읽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체 탐지, 자체 추적, 자체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체계가 주변국 방어망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브.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논문을 닫고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열었어요. 새벽 6시가 되었을 때 저는 화면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수혜자가 아니었어요. 동맹의 작동 구조 자체였습니다. 동아시아 방어망이 눈처럼 보고 귀처럼 듣고 신경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건 그 중심에 한국의 통합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빼면 눈이 멀고 귀가 막히는 거였습니다. 48시간 붕괴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지훈 씨가 아침 일찍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밤새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 저는 말했어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제 화면을 봤습니다. 열려있는 자료들을 훑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카터 씨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탐지하고 연결하고 대응하는 구조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게 20년 넘게 쌓인 거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이건 하나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야.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이었어요. 블레이크 씨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틀을 미뤘어요. 핑계를 댔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변수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설계했습니다. 지훈 씨 아이디어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역방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고요. 한국이 빠진 구조가 아니라 반대로 미국 없이 한국 단독 상황을 돌려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건 프로젝트 범위 밖이야.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씨,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그날 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팀 전체에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 씨하고 지훈 씨 셋이서만 돌렸습니다. 서버 하나만 썼고 기록도 따로 저장했어요. 연산이 끝나는데 11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3번 숫자를 확인했어요. 사라 씨도 확인했고 지훈 씨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미국 전력이 빠진 상태, 한국 단독 방어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방어선이 유지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뮬레이션 시각 48시간 뒤 한국의 독자 감시망이 주변 지역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뒤에는 일본 방위청과 독자 통신 채널이 작동했어요. 96시간 뒤에는 대만 해협 감시 체계 일부가 한국 위성 데이터로 보완됐습니다. 단독으로 버틸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안정까지 유지했어요. 사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지훈 씨는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20년 준비한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20년. 저는 한국이 20년 동안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저는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걸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면 진작 알려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알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라 씨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말이 회의실에 한참 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예멘 북부 작전 이야기를요. 그때 통신 장비가 오작동했고 동료를 잃었어요. 저는 그게 한국 장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의심이 됐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그 결론을 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제가 22년 동안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데이터 대신 감정을 믿었다는 게요. 블레이크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는 메시지를 3번 보냈고 3번째 메시지에는 오후 3시라는 시각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의 사무실은 지상 4층이었습니다. 통창으로 브뤼셀 도심이 보이는 방이었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마이클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밀었어요. 블레이크 씨가 펼쳤습니다. 1장, 2장, 3장. 그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마이클 씨가 옆에서 같이 읽다가 작게 웃음을 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한국 자료 보셨어요? 공개 논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토 협력 데이터하고 교차 검증했고요. 블레이크 씨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카터, 이건 쓸 수 없어.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쓰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 씨가 저를 봤어요. 블레이크 씨는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에밀리.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분석 보고서가 아니야. 정치적 파장이 생기는 문서야. 이게 외부로 나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한 동맹 구조 전체가 흔들려. 그걸 원해? 진실이 흔들리게 하는 거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흔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블레이크 씨가 일어났어요. 데이터를 수정해. 한국 변수 가중치를 낮춰. 결과가 달라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략이야. 저는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22년. 이 조직에서 22년을 일했어요. 블레이크 씨 밑에서 6해를 일했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하는 말은 조작이었어요. 작업실로 내려갔더니 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으로 알아챘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데이터 수정하라고 했어요. 지훈 씨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카터 씨, 진실은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나여야 해요? 아니면 누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라 씨가 제 쪽으로 의자를 당겼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는 14년 전에 한 번 보고서를 묻은 적 있어. 상부 지시로.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하지만 블레이크 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어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전부 포함했어요. 한국 단독 시나리오도요. 숫자를 바꾸지 않았고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썼어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국이 동아시아 방어망의 핵심 허브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결론을 정치적 이유로 수정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파일을 세 곳에 복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6시에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사라 씨도 곧 들어왔고요. 우리 셋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버 냉각 팬 소리만 가득했어요. 7시 30분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터, 수정 보고서 어디 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본 보고서 파일 경로를 그대로 보냈어요. 10분 뒤 그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11시였습니다. 나토 본부 내부 메일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났어요. 처음엔 단순 서버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사라 씨가 저를 불렀어요. 그녀의 화면에는 외부 뉴스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료가 유출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새어나간 건지 저는 모릅니다. 복사해둔 세 곳 중 하나였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였는지 지금도 확실히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간 자료였으니까요. 처음엔 군사 전문 매체 하나였어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나토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제목으로 보고서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어요. 48시간 붕괴. 한국 단독 방어 성공. 허브 역할. 그 단어들이 기사 안에 있었습니다. 3시간 만에 주요 언론이 받아서 띄었어요. 저는 그날 화면 앞에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이 입장을 내기 시작했어요. 독일 국방부가 논평을 냈고 프랑스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중동 국가 두 곳이 한국 대사관에 공식 접촉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담담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 관계에 있어 항상 책임 있는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과장도 없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어요. 지훈 씨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럴 때 조용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이틀 뒤 나토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저는 호출됐어요. 블레이크 씨도 호출됐습니다. 브리핑룸에는 회원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카터 씨,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설명해 달라고요. 저는 앞에 섰습니다. 블레이크 씨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 48시간 붕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국의 통합 방공 체계, 독자 위성망, 정보 허브 역할.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단독 방어 성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닙니다. 무시해왔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과소평가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무시는 보려 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시뮬레이션이었고 저는 그 지시를 처음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했어요. 의장이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리셀을 떠난 건 브리핑 사흘 뒤였습니다. 블레이크 씨는 직위 정지가 됐어요. 마이클 씨는 팀에서 빠졌고요. 저는 프로젝트 종료 처리를 하고 짐을 쌌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상부에서는 당분간 쉬라고 했습니다. 그게 위로인지 경고인지는 몰랐어요. 지훈 씨가 떠나기 전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한번 오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있었어요. 왜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보고서로는 다 담기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11월 초였습니다. 제가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어요. 지훈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기댄 작은 나라. 전쟁 폐허에서 일어난 건 인정하지만 그게 기적이라는 말은 과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잘 만든 전자제품, 유명한 음식,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을 달리면서 보이는 것들이 달랐어요. 정밀하게 설계된 인프라. 어디서든 터지는 통신망. 지하철 안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어요. 정밀하게 구축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지훈 씨가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군 관련 시설이었는데 공식 방문은 아니었어요. 지훈 씨의 전 동료가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거기서 실제 통합 방공 작전실을 봤어요. 화면 수십 개가 벽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대응이 준비되는 공간이었어요. 소리 없이 돌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밀했고 훨씬 조용했어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교가 설명해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주변 전 구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위협 탐지부터 대응 결정까지 저희 자체 체계로 처리해요. 외부 지원 없이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도. 그 말이 작은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사실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에게 데려갔어요. 예멘 북부작전 때 현장에 있었던 한국군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제게 그날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저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통신 장비 오작동은 맞았어요. 하지만 원인이 달랐습니다. 장비 자체 결함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호환되지 않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없이 연결하면서 생긴 오류였습니다. 한국 장비는 정상이었어요. 연결 절차가 잘못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한국 측이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4년이었어요. 4년 동안 저는 잘못된 결론을 믿고 있었어요. 보고서 하나를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믿음이 제 판단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가 편견이 됐어요. 그 편견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처음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카터 씨, 한국 사람들은 억울한 거 잘 참아요. 오래 참아왔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제대로 봐줄 때 더 감사해야 하는 거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는데. 늦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본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날 한강에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강이 넓었습니다. 강 위로 다리들이 놓여 있었고 그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어요.
강 양쪽에는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뛰는 사람도 있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도 있었어요. 65년 전 이 강 주변은 폐허였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저는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도시를 보면서는요. 이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걸 해낸 거였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는 것, 그것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계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군사 기술도 방위 시스템도 정보 체계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20년 넘게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어요. 22년 경력의 분석가가 데이터를 믿는다고 말하던 사람이 정작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외면했다는 게요. 저는 한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은 그냥 흐르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 속도로 제 방향으로 흘렀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요.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누가 봐주든 외면하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으로 묵묵히 해오는 나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존 카터. 중동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전장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노인의 추억 같았습니다. 지금은 달리 들려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도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 불빛들 어딘가에 오늘 밤도 화면 앞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세계를 지키면서요. 우리는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차이가 이제는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